네, 국회가 드디어 움직입니다.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난 당 대표들. 역시 새로운 얼굴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눈에 띄었죠. 앞으로의 역할에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데 일단 오늘 다른 야당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사실 북미 회담 뉴스가 워낙 컸고요. 이번 주부터 다시 국회가 움직인다고 하니 이 당과 당 사이의 소통이 중요할 텐데 오늘 당대표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주제어로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그때 문득 떠오른 그 단어가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내 만나가지고 사랑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면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5.18) 망언에 대해서 전당대 과정에서 돌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책 있는 조치를 대표님께서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너무 보이콧을 많이 합니다. 일단은 국회를 열고 그 안에서 그 갈등을 조정하고 서로 의견들을 피력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정원장이 한 댓글 조작 사건이라든가 하고 김경수 지사가 한 거하고의 비교는 해보셨죠? 저희 당을 처음 찾아오셔서 브리핑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저로서는 놀랍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아니라 같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예, 많이 같이 해야 될 일 중에 그 사건을 집어서 말씀하신 것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네, 초월의 자리에서 첫사랑 이야기가 나와서 분위기 좋은 줄 알았더니 당대표들 따로 만난 자리에선 또 저런 장면들이 있었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어차피 지금 상견례, 그 당대표들의 상견례 자리에서는 덕담이 오고 가긴 하지만 그 덕담 속에 언중유골이 언제나 있죠. 네. 여야 대표든 간에. 그런데 사실 좀 각박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언중유골 정도의 어떤 표현이었었는데 네. 예전에는 지금은 좀 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해서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동영상을 보지 않고 글로만 보신 분들은 뭐 이렇게 거의 멱살드잡이를 하지 네. 않았을까 하는 연상이 될 정도로 예. 좀 이 설전으로 느껴지는데 다행히 동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뭐 이정미 대표의 좀 웃음, 뭐 네. 웃음이 좋아서 웃는 웃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네. 그 자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이 글로만 보기에 어떤 설전까지는 안 갔지 않았을까 하고 이제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사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황교안 대표의 앞으로 정치 스타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사실 그거를 보기 위해서 기자들이 많이 달려갔는데 선을 그을 때는 굉장히 확실하게 선을 그을 타입이다. 그러니까 타협에 대해서보다는 자신의 어떤 정체성 또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 옛날 국무총리 시절에 이 야당 의원들이 질문할 때 답을 했던 그 모습이 떠오른다라는 기자들이 많았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의견도 궁금한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화면을 좀 봐야지 저희가 맥락을 알 수 있으니까 차례로 좀 보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표들을 만난 자리 차례로 보겠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뭔가 보수 혁신의 앞으로의 길로 나가기보다는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우려를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국민들의 좀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국회가 뭐 일이 있을 때마다 너무 보이콧을 많이 합니다. 김경수 지사 그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당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김경수 지사 지금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입장이 어떠신지. 재판의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 김경수 도지사를 법정 구속까지 한 것은 과하다. 이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한 댓글 조작 조인제라
댓글 조작 사건이라는 거 하고 김경수 지사가 한 거하고의 비교는 해보셨죠? 정의당을 처음 찾아오셔서 드루킹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저로서는 놀랍습니다. 아니 그건 이 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아니라- 같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예, 같이 해야 될 일 중에 그 사건을 집어서 말씀하신 것은 저로서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그때 탄핵을 좀 부정하는 그 취지의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신 걸 보고 야, 이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되면 골치 아프겠구나. 이 앞 미래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 속에 가서 논쟁으로 이렇게 가는 데가 있겠구나 그러는데 말에 문맥의 전체를 다 보시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공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접고 미래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 부정이 아니었다 그런. 예, 뭐 제가 말씀한 거 잘 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나는 처음에 탄핵. 네, 전체 맥락을 좀 봐야 되니까 저희가 좀 길게 녹취를 끊어봤습니다. 이정미 대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정미 대표는 이제 찾아가는 것은 일종의 인사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냥 황교안 대표는 정치 초년생이라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장관도 하고 국무총리도 했지만 네. 그런데 가서 사실은 뭐 덕담하면서도 사실은 약간의 뭐 이런 뭐 뼈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 이정미 대표가 이제 5.18 망언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답을 않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또 갑자기 김경수 댓글 사건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사실은 김경수 댓글 사건은 원론적으로 따지면 이제 민주당과 관련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얘기를 꺼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더구나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과 비교해서 예. 또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 댓글 사건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제 민주당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 댓글 사건의 수사 중에 특검이 수사 중에 이제 노회찬 의원이 네. 사과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의당 입장에서 이제 뼈 아픈 그런 건데 그걸 갑자기 물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인 상처가 있을 수 있는 그렇죠. 질문이죠. 그러면서 또 그 마치 이제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이제 신문하듯이 또 비교를 해서 또 답을 네.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일단 뭐 황교안 대표가 향후에 있어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타협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유석열 의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좀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얼렁뚱땅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자유한국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됐기 때문에 설사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는 뭐 표를 얻기 위해서 특히 태극기 부대랄지 강경 보수의 표를 얻기 위해서 대충 얼버무릴 수 있지만 이제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5.18이랄지 탄핵에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자유한국당이 어떤 입장인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를 명백히 이 얘기 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렇지만 지금 저기 국회까지 그 당대표까지 찾아온 때는 그걸 미리 다 생각하고 왔어야 하는데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전당대회처럼 좀 얄강 얼버무리는 형식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제 입장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도 맞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표는 아마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총선 아니면 대선 만약에 대선에 나간다고 했을 때 끊임없이 질문을 받아야 될 겁니다. 네. 어느 자리에서건.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실 정치를 시작하셨잖아요. 일주일 동안 사실 제대로 기자들 앞에 노출된 적이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아마도 저는 오늘 상견례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워딩들이 이제 이 일관성 있게 메시지들이 어떻게 쌓여가는가가 중요한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황교안 현 대표가 아쉬운 점 딱 한 가지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공격적인이었어요. 세 분이 나왔는데 오늘 정동영 네. 대표와 유승엽 최고위원, 그다음에 이정미 대표. 근데 정동영 대표는 굉장히 사실은 덕담을 네. 했어요. 보면 기대가 크다. 5.18 망언과 관련해서 잘 처리하실 것으로 네. 저는 기대한다. 이런 정도의 어떤 워딩이면 굉장히 뭐 평범한 건데 그다음에 유승엽 최고위원은 좀 듣는 사람이
좀 기분 나쁠 수 있을 정도로 공격적이었거든요. 네, 네. 전당대회를 봤더니 황교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골치 아프겠구나. 네. 사실 이건 꼭 집어서 황 대표한테 보내는 어떤 좀 이렇게 아픈 표현이에요. 예. 자, 이런 순간에 황 대표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참 중요하거든요. 네. 앞으로도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만 묻는 것이 아니라 참 여러 층위에 여러 순간에 똑같은 질문들을 대답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럴 때 오늘 사실 좀 들고남이 없었다. 좀 네. 여유 있게 그것을 받아서 해석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고 그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들의 방법이 있었는데 네. 오늘은 너무 진지했다. 진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반선적인 대답들. 그러니까 이것을 앵커님이 표현하듯이 정말 딱 부러지게 이것을 선을 그어야 될 순간이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상견례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어야 됐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네.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것은 닥쳐올 어떤 부분이니까 경선 때와는 전혀 다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 부분에서는 앵커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황교안 대표는 어떤 식의 입장 표명을 하게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입장 표명을 반드시 해야 할 거예요. 이게 그냥 넘어갈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 그 5.18 망언과 관련돼서도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부분, 또 태블릿 PC 조작과 관련된 부분, 또 5.18 망언과 관련된 징계 부분, 이거 자체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보수 우파를 통합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수도 사실은 이제 스펙트럼이 달라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보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강경 보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 지금 현재의 상태는 상당히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미지는 강경 보수고, 그 어떻게 보면 소수의 보수가 지금 한국당을 이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세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보수 자체라도 외연 확장을 해야 돼요. 중도는 접어두고 하더라도. 네. 그런데 뭐 보수 외연 확장이라면 뭐 유승민 의원들을 들 수가 있는데 과연 탄핵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그다음에 5.18 망언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을 때 네. 과연 보수 통합이 가능하냐 이거죠. 그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통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가면서 박근혜 당으로 그냥 축소돼서 갈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은 반드시 황교안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네. 빠르면 빠를수록 사실은 그 결정 자체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당심을 잡고 당 대표가 되었고 이제 민심을 잡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과제는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아마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역시 이번에 최고위원이 됐죠. 조경태 의원이 작심 발언을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징계 절차 재개될 예정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최고위원이 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대표께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해 나가야 되고 윤리위를 빨리 소집할 수 있도록 네. 대표께서 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이것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고요. 김순례 의원도 최고위원이 됐지만 조경태 의원은 1위로 지금 최고위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조경태 의원이 유야무야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다가갈까요? 일단 단일성 지도 체제잖아요. 집단 지도 체제라면 확실하게 최고위원들이 네. 이런 이야기들이 무게가 굉장히 많이 실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성 지도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경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중에 제일 득표가 네.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이 앞장서서 이야기를 했고 또 상징성이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사실은 부산에서 당선되고 민주당 출신이고 그리고 4선에서 이제 이쪽 자유한국당으로 네. 넘어온 의원인데 문제는 황교안 대표는 조경태 최고위원의 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사실 행동을 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 김병주 비대위원장이 이거는 사실 유예한 것이지 네.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만 한다라고 이미 얘기가 된 부분이고 네. 그 이전에 사실 김무성 대표 시절부터 이런 부분에서 유야무야한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이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딱 한 가지예요. 징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당대표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건 윤리위가 결정한 문제인데 이것을 유야무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리위에 해부 안 하면 되거든요. 계속 딴 청을 부리면서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황 대표는 아마도 윤리위에 그러니까 회부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윤리가 결정한 것은 징계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제명만이 아니거든요. 네. 몇 가지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수위를 결정하는 게 윤리이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대표가 조경태 최고위원의 말만이 아니라 네. 꼭 거기서 압력을 받아서만이 아니라 이것은 회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전당대회 전부터 이 논란의 당사자들이 당 대표 또는 당 지도부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밖에서는 이런 비판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고요. 황교안 대표는 어느 정도 수위로 좀 징계를 본인이 결정을 전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려가 현실화 될 거라고 봐요. 일단 황교안 대표가 당에서 어떤 지지 기반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대표가 될 수 있던 것은 이제 친박계의 어떤 적극적인 지지, 전폭적인 지지에 의해서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하고 자기가 당 기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5.18 관련된 징계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저는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그러면 이거 시간을 끌면서 나중에라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실 시간이 끌면 끌수록 굉장히 어떤 자유한국당의 어떤 정체성이랄지 그런 데서 여론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가 될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좀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전에 어떤 당대표와 달리 아까 말씀드린 당이 굉장히 위축된 상태에서 자기가 만약에 다음에 대선, 그 총선 승리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대선의 어떤 정지 작업으로서 이제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해야 하고 자기 기반을 다지하는데 과연 친박계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5.18과 관련된 징계를 했을 때 당 내에서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네. 물론 겉으로 보면 단일 체제이기 때문에 대표가 굉장히 힘이 막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힘 자체는 밑에서 받쳐주는 친박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가서 그런 걸 눈치를 보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굉장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게요.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라든지 일부 시각에서 5.18 망언은 친박이 주도를 했거나 친박과 이코로 되는 어떤 부분들로 좀 이렇게 그 프레임이 짜여지는데 예. 실제로 새 의원을 봤을 때 이종명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고 김승래 의원이 친박이냐? 완전히 친박이라고 볼 수는 없고 거기서 진박의 김진태 의원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안에 친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안을 들여다보면 네. 서청원 의원도 이건 아니다. 서청원 의원은 사실 당시에 기자로서 거기 참여한 사람인데 친박의 좌장이었던 사람이니까 서청원 의원이 5.18 망언은 망언이다. 이건 네. 징계해야 된다라고 나서고 있고 친박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층위 속에서 5.18 망언과 선을 긋는 의원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친박들이 모두 다 5.18 망언에 대해서는 이거는 절대 이 징계에 올려면 안 돼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건 굉장히 분화돼 있기 때문에 일부 사실은 뭐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가만을 제외하고는 사실 5.18을 자꾸 친박이 그런 5.18 네. 망언을 뭐 주도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약간 좀 거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물론 뭐 네네. 말씀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 자체는 굉장히 강경 보수화돼 있거든요. 그 강경 보수화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5.18 망언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는 거나 물론 서청원처럼 뭐 자유한국당 아닙니다. 네. 서청원은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의원도 있지만 사실 명백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의원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면 어떤 자유한국당 자체가 5.18 망언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 사실 5.18 망언이 이 얘기가 된 다음에 논란이 있을 때도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랬잖아요. 그건 각자 의견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것은 자유한국당에 퍼져 있는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더욱더 좀 보수화된 자유한국당 내의 어떤 그러한 분위기를 그 황 대표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는 거죠. 네, 지금 5.18 망언 사태에 해당 의원들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를 두고 황교안 대표의 당내 지지 기반 이야기 또 친박 비박 이야기까지 나가게 되는데요. 오늘 황교안 신임 대표 체제 윤곽이 마침 드러났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고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와 함께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죠. 과 함께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당 운영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앞으로의 우리 정당 운영 방향, 우리가 어떤 정당이 될 것인가에 대한 모습을 좀 그렸습니다마는 이런 큰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정말 나라와 국민을 살리기 위한 이런 정당, 일하는 정당,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정당, 변화시키는 정당, 그러면서도 우리의 목표는 큰 미래를 향해 가는 이런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 당직에 어떤 인물들 배치했습니까? 네, 대표적인 그 당직이죠. 사무총장. 그러니까 당대표가 선임할 수 있는 예. 가장 고위직이 사실 사무총장이고, 사무총장이 사실 평소에는 당 서열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선거 때 가장 서열이 높아지죠. 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공천, 그러니까 조직을 인물 조직을 관장하면서 당의 어떤 그 살림살이를 전부 다 관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총장이 누가 됐느냐, 그래서 가장 중요했는데 한성교 의원이 됐습니다. 선수로는 뭐 사무총장 충분히 되나 이제 친박 논쟁에서 네.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한성교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원조 친박이라면 전략기획부총장의 추경호 의원이 됐어요. 근데 이제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진박 논쟁에서 친박보다도 더 좀 깊은 네. 진박 논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번에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정정섭 의원과 네. 추경호 의원. 정정섭 의원도 두 사람 다 사실은 관료 출신이죠. 예.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 사람은 기재부 차관의 국무조정실장. 근데 이제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해 주려고 노력한다면 황교안 국무총리 시절에 국무조정실장을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보좌를 했던 어떤 역할, 그 역할 속에서 내가 좀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네. 거기에 정정석 의원까지 있으면 이 두 사람은 완전히 그때 당시에 달석분 그다음에 동구갑, 그러니까 대구를 대표하는 두 네. 지역에서 완전 진박 논쟁까지도 포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공천을 행사한 사람 중에는 진짜 친박이다라고 누구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두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황성교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멀박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나중에 이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먹는 사람들 하고 네. 비판을 할 정도로 자기는 굉장히 멀어졌다고 표현했었으니까요. 네. 앞서서 당내 지지 기반이 없다 황교안 대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오늘 인선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뭐 본인과 같이 일했던 뭐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 일부러 좀 자리를 좀 줬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저것은 이제 차기 대권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내년 4.15 총선 거기에 대해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일단 조직은 구성이 됐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사업반 말씀드린 것처럼 한성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조 친박이라고 그러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국회 대변인을 했었고, 그리고 2007년 대선 경선 당시에도 핵심적 역할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조 친박인 한성교 의원을 이제 사무총장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공천 심사에서 실질적인 당 대표의 어떠한 지시를 받아서 네. 공천에 관여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사무총장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 하고, 또 전략기획부총장이 이제 추경호 의원인데, 추경호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을 이어받은 아주 친박이에요. 네. 친박 중에 진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 할 때 국무조정실장을 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가장 어떤 뜻하는 바를 알 수 있는, 네.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조항특위에서 당연직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지금 가장 중요한 그러한 당직 인선을 친박과 이제 본인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 자체는 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어떤 정책 기반 없이 친박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아도 됐기 때문에 이제 태생적인 한계는 있을 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렇지만 그 다음에 있는 뭐 조직부총장이랄지 진명직 최고위원을 어떻게 임명하느냐, 그걸도 좀 봐야만이 될 것 같아요. 남은 자리는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세요?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직부총장이거든요. 이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네. 있어요. 그래서 사무총장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뜻을 맞춰가지고 공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조직부총장인데 누가 되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예상할 수 있는 황 대표의 선택지가 있을까요? 일단 그런데
오늘 이제 많은 언론들이 친박을 주로 또 포진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는 했지만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생각이 드는 건 이겁니다. 비대위 체제에서 당직자들은 거의 비박이었거든요. 네. 바로 전 그 조직이. 네. 그렇다면 비박계 의원들이 사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한 30에서 40 정도예요. 그러면 그 전 조직에서 있던 사람을 또다시 뭐 이렇게 임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분위기 네. 쇄신도 있고. 그렇다면 몇 석 안 되는 어떤 자리 비박계를 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20대의 총선 를 되돌이켜 보면 친박계가 굉장히 많이 그때 네. 분화됐었어요. 기자시니까 당시 아시잖아요. 네. 온갖 말들이 다 생겼죠. 박자 들어간 말들은 전부 생겼어요. 뭐 밤에는 친박이니 뭐 멀박이니 무슨 박이니 무슨 박이니 그때 당시에 사실 그래서 진박이라는 얘기가 생겨났고 대구를 중심으로 한 TK를 중심으로 한 몇몇 의원들 한 30여 명의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그때 당시에 기자들이 봤을 때 이제 친박이 아니다라고 네. 표현할 정도로 그 세분화돼 있었거든요. 예. 완전히 또 멀어진 의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사람들 특히 뭐 한성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 전부터 뭐 박 대통령 그룹과는 좀 핵심 그룹과는 멀어졌다라고 이제 표현이 됐던 어떤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가용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네. 선택지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추경호 의원 아니 뭐 국무총리 시절에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 이외에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당대표 비서실장의 이현승 의원, 대변인의 초선의 민경욱, 전희경 의원이 각각 임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비박계 인사는 없나요? 이번에 눈에 띄는 비박계 인사는 인사는 이제 김세련 의원이라고요. 네.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했는데 예. 여의도 연구원이 원래 그 자유한국당 특히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때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어요. 정책 개발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그 총선이랄지 이런 그런 선거 때 네. 여론조사를 굉장히 정확하게 잘해서 쪽집게처럼 해서 굉장히 많이 여의도 연구원에 힘이 많이 실렸었죠. 그런데 이제 국정농단이랄지 이제 그 전부터 당의 어떤 축소가 되면서 여의도 연구원의 역할이 굉장히 좀 많이 유상이 좀 낮아졌거든요. 낮아진 상태. 그렇지만 네. 뭐 그래도 비교적 뭐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중에서 이제 총선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공천의 기초 자료가 되는 그런 여론조사를 제공한다는 거 말고는 네. 크게 저는 뭐 무게감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사실 공천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천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직에서는 뭐 지금은 예전과 달리 핵심적인 그러한 자리라고 볼 수 있겠느냐. 네. 거기서는 저는 물음표를 던집니다. 네. 앞서 저희 뭐 기자 리포트에서도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관련한 질문하니까 황교안 대표가 비박계가 무슨 말씀이신지 뭐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지난 2일 저녁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만났다고 해요. 황교안 대표가. 오세훈 전 시장, 그러니까 본인의 경쟁자이기도 했죠. 네. 최고위원직 자리를 하나 좀 건네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가능성이 없진 않겠죠. 그런데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무게가 달라질 겁니다.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단 지도 체제이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의 어떤 역할, 최고위원들의 발언의 무게가 옛날 단일 지도 체제이기 때문에 네. 집단 지도 체제에서보다는 훨씬 무게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주더라도 상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상징을 받아서 악수를 하고 하나의 어떤 그런 그 테두리 안에서 할 것이냐. 그러면 이 이해득실이 좀 있을 거예요.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찌됐든 자기가 비박계 어떤 수장처럼 사실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각을 세운다거나 네. 뭐 자기가 어떤 차별화되는데 사실 또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4월 재보궐 이후에 예. 자신의 행보에 대해서 그래서 그 카드는 오세훈 전 시장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만약 네. 제안을 받았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총선이 있기 전에 황교안 체제 붕괴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시나리오까지 벌써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전당대회 전에 정두원 전 의원이 얘기하기도 했던 건데 이런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뭐 컨설팅에서 이제 그런 그 인터뷰를 했어요. 네, 오늘 라디오 그래서 인터뷰가 있었죠. 이제 총선전 붕괴 가능성이
이제 총선전이니까 황교안 대표 체제가 붕괴 가능성이 40%다. 그다음에 뭐 친박당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40%. 그리고 보수가 통합해서 이제 일종의 성공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 확률은 한 20%다. 확률을 굉장히 낮게 봤거든요. 이건 이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고 만약에 이대로 만약에 황교안 체제가 갔을 때,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통합하지 않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보수나 중도를 포용하지 않고 갔을 때 과연 총선을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당내에서 회의적인 것이 일어나면 네. 사실 공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가서 당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당내에서 오히려 황교안 체제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이제 2015년도에 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체제 또 그리고 2012년도인가요? 그때도 홍준표 대표가 얼마 동안 못하고 박근혜 체제로 바뀌었거든요. 이제 네. 그런 걸 예를 들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속 여론의 지지도 낮고 그러면 총선에 있어서 당선 가능성이 없을 때는 네. 내부에서 사실은 저절로 붕괴되고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총선 전에 붕괴될 가능성이 40% 된다.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해서 네. 상당히 뭐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죠. 네, 뭐 당원들의 마음을 얻고 당 대표가 된 황교안 대표. 이제 의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지 그리고 나아가서 민심은 어떻게 얻을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홍준표 또 유시민으로 대표되는 정치인들의 유튜브 정치. 이미 뭐 유행처럼 번졌는데요. 요즘 이런 정치인들의 실시간 후원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고 오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콩카콜라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알릴레오 주제가 네, 정치인들의 유튜브 채널 뜻밖의 정치자금법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 법적인 내용 잠시 뒤에 김광삼 변호사께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홍준표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부터 좀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네. 한마디로 왜 유시민은 되고 나는 안 되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군사 정권도 이런 후한무치한 짓은 하지 않는다.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나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을 운운하다니 정권 말기 같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홍준표 전 대표에게 유튜브 채널과 관련해서 문제를 삼은 부분이 어떤 겁니까? 네, 지금 유튜브 채널이 수익이,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수익이 나는 구조가 광고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네. 광고를 보면 유튜브 보다 보면 광고가 예, 나가죠. 광고가 나가죠. 그 광고에 따라서 광고를 시청자들이 얼만큼 그걸 보느냐, 몇 초를 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바로바로 그 수익을 쉐어하거든요. 그런데 네. 또 한 가지 수익이 나는 것이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이라고 그래서 실시간 방송을 할 때 이 채팅 창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채팅 창에 슈퍼챗이라고 그래서 내가 얼만큼을 후원해. 후원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예. 예를 들어 얼만큼을 내가 내겠어. 네. 라고 이렇게 그 이 채팅창에 올려요.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여러 사람이 이 접속을 해서 채팅을 하면 그 댓글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네. 빨리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돈을 내고 10,000원을 딱 내고 댓글을 쓰면 한 줄을 쓰면 돈을 내는 액수만큼 그것을 그냥 고정시켜줘요. 아, 오랫동안. 예, 오랫동안. 네네.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을 냈다 그러면 5시간을 그냥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댓글은 돈을 안 낸 사람 댓글은 그냥 지나가는데 네. 그러면 내 댓글을 사람들이 많이 봐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그 이점 때문에 사실 이런 그 슈퍼챗이라고 돈을 직접 지불하면서 댓글을 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고스란히 그 유튜버한테 수익이 가요, 이거는. 아, 네. 근데
정치자금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후원이잖아. 사람들로부터 개별적으로 후원을 받는데 네. 만약에 내가 내는 거 내가 1년에 500만 원만 내게 돼 있잖아요. 한 네. 정치인한테. 그런데 500만 원을 딴 사람을 다 쪼개 갖고 이 뭐 1,000만 원을 내게 만든다든지 2,000만 원을 내게 만든다든지 충분히 네. 가능하다. 쪼개기로. 이런 것 때문에 오늘 그 제동을 건 거죠. 네. 가능성 때문에. 저도 슈퍼챗이라는 거 뭔지 잘 몰랐는데 지금 일반인들이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용어로는 뭐 별풍선 이거랑 좀 비슷한 예, 거군요? 근데 그건 달라요. 상품 네. 이름이다 이거는. 네. 별풍선은 아프리카 TV에서 네. 하는 사실 똑같은 거지만 어쨌든 네. 그 돈을 주는 수단이고 이거는 슈퍼챗은 유튜버에서만 쓰는 네. 표현입니다. 표현이 다르죠.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운영자에게 유튜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얼마를 주겠다라고 쏘는 거군요. 이게 잠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소지가 어떤 식으로 있는 겁니까? 일단 이제 정치자금법에 이제 기부 행위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그 취지가 뭐냐면 외관상 운영 주체가 정치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네. 사실 뭐 유시민 작가가 운영하는 뭐 알릴레오, 뭐 고칠레오 자체는 노무현 재단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외양상 보면 노무현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유시민 작가를 사장이- 정치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니잖아요. 또 홍카콜라도 뭐 그냥 그 홍준표 전 대표 이 얘기에 의하면 자기는 1원도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네. 운영 주체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운영 주체가 사실은 따로 있다 하더라도 그게 외관상 네. 정치인의 이름을 걸고 하면 그거 자체는 바로 정치자금법상 이제 기부 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 네.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후원금 모집이 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 사실 그 기부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정치인의 이름을 걸어야 한다고 이렇게 선거에 가이드라인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운영 주체가 목적이나 방법이 다른다 할지라도 정치인 이름을 걸어야 하는데 그러면 홍준표 대표는 정치인이 아니냐, 유시민 의원은 정치인이 아니냐. 네. 근데 홍준표 대표는 정치인이고 유시민 대표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자금법상 위반이 안 되지만 네. 홍준표 대표가 하는 홍카콜라는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그 거죠. 기준은 뭡니까? 정치인이고 아니고 지금 두 사람 다 뭐 현직 국회의원이거나 뭐 장관이거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모호하다라는 지금 평이에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또 평론가들이나 혹은 IT 쪽에서도 이거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실제로 슈퍼챗에 자 이유를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운영자이냐 뭐 네. 이런 표현인데 정치 활동의 범위가 지금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한 건 이거예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 가장 최근에 당 대표도 하지 않았느냐. 출마하겠다고, 네. 그리고 출마도 대통령 네. 선거도 출마하지 않았느냐. 아직까지 앞으로의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도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지금 유튜버를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유시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불출마 선언 이야기도 했고 또 공식적으로 정계 은퇴 선언을 하지 않았느냐. 또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가 성격이 다르다라고 해석을 내린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제재를 받으면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대선 출마도 하지 않겠고 정치활동 손을 떼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경우 또는 유시민 이사장이 제재를 받지 않고 이렇게 유튜브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다시 정치활동 재개를 대대적으로 선언하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홍준표 전 대표하고 유시민 작가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홍준표 전 대표는 이미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당대표 선거 나갔고 대통령 선거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하지 않겠다면 그때부터가 정치인이 아닐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관위 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네네네. 나는 이제 정치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전거까지는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니까 만약에 그 유법 있으면 처벌받아야 하는 거고 네. 지금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관위에서는 정치인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는 정치를 하겠다 하면 그때부터 사실은 정치인이 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거죠. 이론적인 네. 거. 그래 예를 들어서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 하면 그것을 그때 결정을 한 거의 기준에 의해서 이게 정치인이 아니냐 이게 나누는 것은 네. 너무 애매하고 추상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약간의 어떤 논란이 있는 거죠. 네, 뭐 논란을 넘어서서 발끈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유시민 씨가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중앙선관위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자꾸 빼달라고 했다. 대선에 안 나간다 등등. 이 불출마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그렇다면 만약에 유시민 씨가 대선에 나오게 되면, 정치 활동을 재개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우리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칼로 무자르듯 이렇게 선명하게 정치인의 경계를 긋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국민들도 어떤 사람이 정치인이냐라고 물어보면 당장 뭐라고 대답할지 바로 생각이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선관위의 오늘 결정을 비판하는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차피 그러면 유시민 작가도 그 이전에 오랫동안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당도 굉장히 뭐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당을 많이 만들고 네. 당을 옮겨 다녔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동안 작가 활동을 하다가 지금 정치에 대해서 평을 하고 정치인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행동을 정치 활동이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그가 실질적으로 뭐 정치인이 되든 안 되든,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이 되든 아니면 뭐 대통령이 되든 그건 나중 일이다. 지금의 활동은 정치 활동으로 봐야 된다. 네. 이것을 정치 활동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아예 정치인이 아니었다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유권 해석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 왜냐하면 미디어라는 게 발전할수록 네.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앞으로는 정치 활동의 규정이 달라져야 될 네.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가 좀 더 고심하고 좀 더 진전된 어떤 결과를 내놔야 된다라는 네. 것이죠. 김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거예요. 돈이 걸려있는 문제고 이게 또 정치자금법과 바로 연관이 되니까 이 정도 유권 해석으로 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지 않을까.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해결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유시민 작가가 정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 저도 아마 뭐 정치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기준에 관해서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고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저도 마찬가지로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치 유튜브 활동을 막 합니다. 네. 그런데 저게 정치 활동이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출마하겠다고 해요. 네. 그러면 사실은 그때부터 정치인이 되는 거거든요. 단지 유시민 작가는 전에 정치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무자르듯이 딱 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설사 나중에 나 대선 출마하겠다 한다 하더라도 이걸 과연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로 봐서 처벌할 수 있을까? 네. 근데 그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미디어의 변화가 뭐 언론과 정치계를 넘어서 뭐 법적인 영역까지도 여러 가지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트 포커스 여기까지 말씀 듣지요.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뉴스 1분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